그래서 어쨌든 아까 뭐 시간도 많지만 한 2번 반 정도 된 평가원에 있는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학교에 PPT랑 너희 기출 좀 참고해서 좀 더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얘들아 바로 고주의 그리스 할 거고요. 네. 그럼 학교에서 어쨌든 자연철학자는 굳이 자세하게 안 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PPT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봐줄게. 그러면 일단 네. 교재 84페이지 84페이지에 고대 그리스 오늘 좀 한개 고대 그리스 얘들아 그래서 바로 멘트라 84페이지 맨 밑에 소피스트부터 봅시다. 소피스트의 뜻은 다 알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 변론술을 가르치던 직업 강사들이고 또는 자기를 변호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궤변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자, 근데 바로 사상가를 좀 보면 아예 프로타고라스 한번 추천해볼게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인간이 꿀 각각의 개인. 그러면 각각의 개인들이 모든 것들, 진리라든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면 각각의 개인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프로타고라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윤리 또는 진리라는 것의 상대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윤리나 진리는 상대적이다. 자,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은 요 지식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르기아스는 자칫 잘못하면 아예 보편적인 윤리라든가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는 회의주의,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는 회의주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참고로 프로타고라스랑 고르기아스를 막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프로타고라스는 윤리나 진리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지. 이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고르기아스는 윤리나 진리를 아예 부정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의 차이고요. 요즘에 평가원에서 되게 잘 나오는 사람이 요 트라시마코스야. 요즘에 잘 나오는 사람이. 자, 그럼 일단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에게서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강한 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정의는 강한 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지는 거.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제가 해버릴게. 그러면 내가 정의란 강한 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지만 약자 또는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되어지는 것이 정의가 되는 거고 약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 또 강자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라든가 또는 제도를 만들고 알겠죠?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거지. 그렇죠? 약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고 강자들에게 이익이 되어진다. 일단 요거 한개 체크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약자에게 불이익이 적으니까 약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정의롭다 부정이하다? 약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은 강자가 만든 법을 어기는 거잖아, 맞지? 맞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곧 뭐가 되는 거죠? 부정의가 되는 거죠. 맞죠? 부정의가 되는 거야. 얘기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봐봐. 우리가 만약에 약자야.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근데 강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높이는 걸 법이라고 만들고 이걸 우리가 정말 강제하고 있어.
근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려면 그 법을 어겨야 되거든. 그러면 법을 어기는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웬만한 용기 없이는 법 어길 수 있는 용기. 법 어길 수 없는 거잖아. 맞죠? 용기 없이는 법을 어길 수 없어. 또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강자가 만든 법을 어기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다 라는 걸 통찰한 사람이란 말이야. 통찰한 사람. 이게 얘기냐? 그러면 약자들이 부정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곧 약자들이 뭘 가지고 있다?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혜를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 이해됩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요 가제준거에서 한번 봐. 가제준거에서 몇 번을 봐야 되냐면 6페이지에 17번 한번 봐요. 6페이지에 17번. 자, 6페이지 17번에 답을 보면 정의는 강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트라시마크 쓰죠. 답에서.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해가 되는 거래 일단. 약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거야. 맞죠?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고 통치자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라고 봐. 근데 밑에 보니까 오히려 부정이라는 것을 뭐에 본다? 뭐로 본다? 지혜로 본다고. 부정의를 지혜로 본다. 그럼 이 말은 다시 강자들이 만든 법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맞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고 강자가 만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법을 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용기를 갖춘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는 요게 바로 부정의가 뭐다? 지혜다라고 하는 거야. 부정의가 지혜다. 이게 되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우리 2022 잠시만요. 몇 번을 보시면요. 그냥 65번 봐. 65번. 과제 65번에 보면 갑에서 또 나왔죠. 정의는 지배하는 자들에게 이익이 된다. 일단 다시 바꿨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고자 하고 그래서 강자가 권력을 행사함으로 정의는 강자에게 이익이 돼. 자, 그럼 이제 1번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거니 강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니 강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잖아. 맞지? 오히려 약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거야. 법은.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게 정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서 정의라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이익인데 누군가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니까 정의라는 것이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이번 보기에서 특정 계층의 사익을 위한 거지 그게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더 바로 프로토콜에서 넘어갈게. 자, 55번 볼래? 55번. 얘들아, 55번에 갑이 어쨌든 또 이 사람이거든? 근데 니은 봐봐. 피지배층에게 부정의하는. 그러면 피지배층에게 부정의하다는 것은 강자가 만든 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은 뭘 위한 거야?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거잖아. 맞지?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 자신에게는 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라시마토스 입장이야.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할 테니까. 네. 그래서 교재로 가져와야 이제 84페이지에 요 정도가 소피스들이고요. 그럼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면 다 했던 이야기거든. 자, 특징 윤리적 상대주의. 왜 진리니 도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간의 감각이라든가 경험을 근원으로 보는 사람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이 경험주의냐 또는 이성주의냐로 나뉘었을 때 이런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경험주의 라인을 볼 수 있고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 가치를 중요시 여겼었고, 특히 부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줬다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이 정도까지가 소피스트야. 됐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한번 봐. 85페이지에 소피스트 아까 말했던 3명이 있는데 그냥 줄만 쳐봐. 맨 마지막에 봐봐. 덕이라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네 번째 거. 덕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쾌락이나 욕구를 충족할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절제와 정의를 침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제나 정의 같은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미안한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덕이라는 것은 욕구를 충족시킨다라는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뭐 그냥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주면 돼요. 요 정도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6페이지 한번 볼게. 자, 그럼 이제 이런 소피스트와 반대로 우리 소크라테스를 바로 해버립시다. 자, 소크라테스 얘들아 조심하자. 윤리의 보편성. 자, 그러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될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윤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 이성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사고 가능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특히 소크라테스는 뭘 강조하냐면 이 지혜, 주지주의라고 해서 지혜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그래서 얘들아 봐봐. 실천, 덕을 실천하려면, 즉 예를 들어 용기, 절제, 정의와 같은 덕을 실천하려면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는 것.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을 곧 덕이라고 한다. 네, 아는 것을 곧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봐봐. 알고 있으면 그게 덕으로 이어지는 거고, 덕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덕복 합의서예요. 그렇지? 다시 알면 필연적으로 뭐로 이어진다? 덕으로 이어지게 되고, 덕을 갖춘 사람은 필연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지덕복 합의서인데, 자, 그러면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알겠죠? 참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뭐가 필요하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무지의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건데, 그 무지의 자각을 위해서 했던 방법이 삼파술 또는 문답법 이런 것들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소피스트를 찾아다니면서 소피스트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 던지고, 알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소피스트로 하여금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 참된 알고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이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지의 자각이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시 삼파수를 통해서 무지의 자각을 깨닫게 해. 그리고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참된 알고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의 자각은 목적이다라고 하면 너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참된 알고로 가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겠죠. 보편적인 도덕이 존재해. 그러면 그 도덕을 실천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다? 아는 게 필요해. 알겠죠? 그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 정작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를 깨달아야 돼. 그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추구했다? 문답법, 삼파설 같은 것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딩이랑. 자, 그래서 일단 주지주의로서
아는 거 되게 강조했고, 그다음 밑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 그게 필연적으로 덕으로 이어진다 했잖아요. 덕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랑 되게 많이 비교될 표현이거든. 일단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다시 악, 덕은 오로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무지에서만 비롯되어진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악덕은 오로지 무지에서만 비롯되지, 이게 어떤 의지라던가 인간의 감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그냥 몰랐기 때문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 만약에 그냥 지나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라든가 욕구 이것이 신경 안 써. 그냥 몰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악덕은 오로지 무지에서만 비롯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고의로 악을 행하지는 않는 거지. 고의로서. 됐죠? 자, 그래서 알미 곧 한 번 더 덕이 되는 거고요. 맞죠? 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덕으로 이어져. 반드시. 그리고 그렇게 덕을 갖춘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아까 필연적이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애들아 대합법이라든가 이건 아까 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돌봄은 그냥 쉽게 말해서 소피스트처럼 뭐 욕구니 쾌락이니 그런 세속적 가치 추구하지 말고 이성을 타고나게 가야, 알겠죠? 영혼의 돌봄을 강조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87페이지에 얘들아 요거 한번 추천하자. 87페이지 87페이지 절 플러스에 요거 좀 추천해. 영혼과 관련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욕구, 아니면 뭐 감각, 뭐 이런 거 등등등등. 그 자체만으로는 유익한 것도 아니고 유해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지식이 더해지는지 또는 무지가 더해지는지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덕이라는 게 유익하다면 그건 반드시 뭐다? 지식인 거죠. 맞죠? 덕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면 그건 반드시 지식인 거야.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처에다 써도 될 때, 그러면 금방까지 했던 이 소피스트랑 소크라테스가 일단 차이가 되게 많잖아. 이 사람들은 상대주의고 절대주의고, 맞죠? 보편주의고 경험주의고 이성주의야. 근데 유일한 공통점이라고 하면 둘 다 철학의 관심이 인간 또는 사회를 탐구하는 것으로 변했다. 왜냐면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이전까지는 자연철학의 주제였고요. 이 자연철학은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면 이 둘은 인간을 대상으로 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대상으로 탐구했다는 점은 유일한 공통점이고, 그 외에는 뭐 다 비교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 두 문제만 풀어보자. 같이 금방 했던 거야. 두 문제만 풀어볼게. 얘들아, 9번 한번 해보시고요. 하고 있어, 네. 9번 한번 해보시고. 26번, 이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 23번은 됐다. 23번, 9번, 23번, 26번.
소피스트는 전부 다 주관적, 상대적,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절대적. 경험으로서냐, 이성으로서냐. 그래서 9번을 같이 한번 볼게, 얘들아. 9번에 보면, 얘들아, 두 번째 줄에 덕은 일종의 지식, 맞죠? 덕은 지식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그게 곧 행복이라고 했으니까 지, 덕, 복, 소크라테스야. 다른 거 없고, 그 다음에 을은 소피스트 중에서도 고르기아스죠, 맞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번, 보편적 진리. 를 위해서, 즉 참된 알을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뭐가 필요하다? 무지의 자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번에 맞는 말이 바로 1번이다, 맞지? 보편적 진리. 자, 그러면 2번에 보면 얘들아, 왜 틀렸니? 지, 덕은 곧 뭐로 이어진다? 행복으로 이어지니까. 지, 덕, 복은 필연적이라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애초에 소크라테스와는 이 소피스트들은 어떤 존재의 객관성, 절대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잖아.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심지어 아까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객관적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고르기아스한테. 그 다음에 4번을 왜 틀렸지 않겠죠? 애초에 아까 고르기아스는 알 수도 없고, 맞죠? 이해도 안 되고 전할 수도 없고 이런 회의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이니까 인식할 수 없지만까지도 맞는데 궁극적인 선이 존재하지도 않는 거고. 5번은 누구만 입장이니? 소피스트만 입장이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이성주의니까 경험을 근거로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성을 근거로 했다. 이 정도만. 9번에 1번이고. 자, 23번 도 마찬가지고 각은 인간이 모든 것들의 척도다. 각 개인마다 다르다라는 프론타고라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무지의 자각, 영혼의 수련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면 아까 프론타고라스는 각 개인마다 다 다른 이게 이상이었으니까 상대성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맞죠? 그래서 상대적 판단을 인정하는 기억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오로지 못 때문에 그냥 몰랐기 때문이야. 의심이, 감정이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 그래서 오로지 무지로부터 비롯되니까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덕은 곧 뭐로 이어진다? 행복으로 이어지니까 이것에서 그래서 눌릴 수 있다 라는 말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경험이 중시되는 건 절대로 소크라테스 입장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이성이니까. 그래서 답은 어쨌든 아니라 기억까지 그 2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26번. 갑은 테라시마코스고, 그 다음에 을은 또 소크라테스죠. 참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기억은요, 우리 알다시피 소피스트들은 뭘 추구했다? 세속적인 가치, 쾌락,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으니까 기억이 맞는 말입니다. 무지의 자각을 통한 보편적 진리,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얘들아, 참된 알을 통한 행복을 이야기했으니까 답은 또 그느든. 그느든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틀린 거는 누가 들을까? 답은 아니잖아, 맞지? 소피스트들은 개인의 경험, 감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경험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소피스트한테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사실 여기는 이게 다야. 이게 다고 고대 그리스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88페이지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조금 천천히 정리 하나 할게. 봅시다. 일단 플라톤부터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플라톤의 세계관 이데아론. 다른 말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현상계와 그 다음에 이데아계로 구분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현상계는 감각으로 인식되어지는 세계, 맞죠? 감각으로 인식되는 세계고, 이데아계는 이데아들의 세계거든. 일단 이데아들의 세계. 그러면 플라톤에게서 이데아라는 말 자체는 사물이 가지는 원형, 본질, 진리 또는 그 자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데아라는 말 자체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이고 본질이고 그 자체고 진리고. 그럼 원형과 본질의 세계야. 원형과 본질의 세계. 됐죠? 그리고 이 원형과 본질과 진리와 그 자체라는 이데아를 오로지 영혼 또는 이성, 알겠죠? 영혼 또는 이성으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데아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 또는 이성으로만 인식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현상계에 살고 있잖아요. 현상계에 살고 있고 육체 또는 감각으로서 인식된 것을 마치 진짜인 것 마냥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현상계에서 벗어나서 이데아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데아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데아계는 원형, 본질 그 자체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세계이고요. 이성 또는 영혼 또는 지혜로서 파악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지계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이성, 영혼, 지혜로서 파악되는 거고, 반면에 얘들아 현상계는 불완전해. 왜 불완전하냐면 사람의 감각과 경험은 다 주관적이잖아. 맞죠? 감각과 경험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감각과 경험으로 인식되는 세계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현상계는 불완전하다 경험으로서 파악되는 세계고 가시계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한 번 더 얘들아, 이데아라는 말은 보통 원형, 맞죠? 이상적인 상태, 본질,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현실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감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파악되는 건데, 그러면 현실에서의 아름다움은 되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세계 이전에 이데아계는 뭐가 존재한다? 아름다움의 본질, 아름다움의 원형, 아름다움의 그 자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고요. 알겠죠?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각자의 감각으로만 인식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데아계에는 수많은 이데아들이 있거든요. 이데아들이 존재하는데 주시옵자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데아가 선의 이데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추구하는 삶은 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걸 모방하고자 하는 삶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모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동물의 비유 관련해서 플라톤의 문제가 좀 잘 나오거든. 현상계랑 이데아를 구분하는 거. 그래서 얘들아 보자. 뭐 밑에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 자, 동굴이 있으면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이 동굴 벽 쪽을 향해서 보고 있어. 그리고 이제 동굴 밖에는 담벼락이 있고 이 바깥의 세계에는 진짜 나무, 진짜 꽃, 그다음에 꽃과 나무를 자랄 수 있게 해주는 태양 같은 것들이 존재해. 그래서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동굴 벽을 보고 있으면서 그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림자를. 이 그림자를 마치 진짜인 거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된다? 현상계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동굴 밖의 세계가 이데아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자는 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든가 경험으로서 인식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 상대적이면서 불안정한 것들인 거지. 자, 그래서 동굴, 바로 붙여버릴게. 동굴 안은 현상계, 그 다음에 동굴 밖은 이데아계, 맞죠? 이데아계. 그러면 요 이데아계에는 다 원형과 본질들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 이데아계의 꽃, 나무, 태양 중에서 꽃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태양에 있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데아 중에서 그냥 최고의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했었고요. 플라톤은 이 태양이 바로 뭐가 되냐면 최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되는 거야. 선의 이데아이자 최고의 이데아야. 자, 얘들아, 요거 엄청 중요하거든. 꼭 기억해야겠어. 자, 선의 이데아가 가장 최고의 이데아야. 알겠죠? 선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고 인식되어지는, 그럼 봐봐. 이데아가 존재하는 이유 다 뭐가 있기 때문이야? 태양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러면 선의 이데아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비롯되는 거거든.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인식되거나 진리의 근거가 되는 거지. 맞지? 선의 이데아로부터 이데아가 다른 이데아에게 존재했으니까, 알겠죠? 인식되는 것과 진리의 근거가 돼. 근데 동시에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인식과 진리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인식되는 진리이기도 해. 알겠죠? 선의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인식되어지는 진리. 이해되냐? 그리고 이데아를 이데아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자 최고의 이데아.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보기가 좀 많이 만들어져. 인식과 진리의 근거이지만 인식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플라톤에 따르면 용기 있고 용기가 있으면서도 지혜로서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쇠사슬을 끊어내고 밖으로 나아가서 이데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 그게 누구냐면 철학자. 맞죠? 자기한테 철학자들. 그래서 철학자는 이데아로 갈 수 있는 사람.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동굴의 비유를 해서 밑에 한번 봐봐.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하자. 기억. 동물 모양까지가 쫓아와. 그럼 이제 문제 패턴이 보통 기억. 1번 기억.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인식되는 거니 감각으로 인식되는 거니. 동물 모양은 동물의 현상계잖아. 현상이니까 이건 이성이 아니라 감각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완전한 세계니 불완전한 세계니. 불완전한 세계인 거야. 알겠죠? 감각으로 인식되고 있고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절대적이야, 가변적이야. 가변적인 거야. 이데아계가 절대적인 거잖아. 감각으로 인식되는
불완전하면서도 가변적인 세계.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벽면에 있는 그림자를 보고 있대. 그림자를. 그러면 이거는 사물의 원형이야 아니면 그냥 모방에 불과한 거야? 모방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원형이 아니잖아. 원형은 이대하잖아. 알겠죠? 이거는 원형이 돼서 오는 거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동굴 밖으로 나아가게 된 사람. 보통 이런 것들은 디귿소에서 누구 세 글자? 어떤 사람들?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들. 알겠죠? 철학자들은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자, 동굴 밖, 니을, 가지게니, 가시게니. 동굴 밖은 이대학이잖아. 맞죠? 그럼 이대학이니까 이거는 가지게가 되는 거지. 가지게. 가지게고, 감각으로 인식되니 이성으로서 인식되는 거니. 이성으로서 인식되는 세계고요. 완전한 세계다, 불완전한 세계다? 완전한 세계고요. 가변적인 세계니 절대적인 세계니? 당연히 절대적인 세계겠죠. 맞죠? 완전하면서도 절대적인 세계가 이돼야 돼요. 그럼 거기는 실제 사람과 사물들이 존재한데, 그럼 이게 세 글자로 뭐 말하는 거라고? 이성으로서 인식된 이대아죠. 맞죠? 이데아야, 이데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대. 다시 한 번 더 선의 이데아를 말하는 거야. 그럼 다시 선의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근거이므로 인식될 수 없다. 많이 들어요. 틀린 말이야. 인식과 진리의 근거이지만 동시에 인식되어지는 거야. 인식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 문제를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동그리기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갖춰야 되고, 어떻게 이데아를 통찰할 수 있고,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많아. 보자. 다음 페이지. 자, 일단 인간의 타고나는 영혼이 있어. 타고나는 영혼. 그래서 이성, 기계, 욕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성의 역할은 뭔가 배우는 거, 배우는 거. 알겠죠? 이성은 뭔가 배우는 부분이고, 기계는 얘들아 격정적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격정적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막 패배를 싫어한다던가, 막 승리를 좋아한다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기계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욕구라는 거는 뭔가를 탐하는 부분이야. 알겠죠? 욕구는 뭔가를 탐하는 부분. 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라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단. 그렇죠?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얘들아, 누가 봐도 이성은 배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지시를 내리는 영혼이야. 알겠죠? 이성은 지시를 내리는 거고, 기계나 욕구는 그 지시를 받는 부분이죠. 지시를 받는 부분. 이성은 지시를 내리는 부분, 그 다음에 기계나 욕구는 지시를 받는 부분. 그래서 밑에 보면 말과 마부에 막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써버릴게. 그러면 이성은 지시를 내리는 부분이니까 어디에 비유하냐면 마부에 비유를 들거든요. 마부. 그리고 지시를 받는 기계와 욕구는 말에 비유를 들어. 근데 기계는 말을 좀 잘 듣는 말이야. 반면에 욕구는 좀 안 좋은 말이야.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에도 뭐가 있냐? 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성이 가장 최고의 영혼이야. 그리고 기계나 욕구로 갈수록 되게 질라지는 영혼이야. 일단. 알겠죠? 일단 세 가지의 영혼이 있는데, 자, 밑에 가볼까요? 덕론. 근데 이제 그 영혼이 이성, 기계, 욕구에 해당되는 뭐가 있냐면 덕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플라톤은 그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그 영혼에 해당되는 덕을 갖춰야 되거든.
영혼에 해당되는 덕을 갖춰야 돼.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욕구라는 게 있어. 그러면 욕구는 이성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성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가 될 수 있고, 그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가 된 게 바로 뭐다? 절제의 덕이다. 알겠죠? 욕구가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그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가 되냐. 자, 그 다음에 기계는 제가 아까 막 승리를 좋아하고 패배를 싫어하고 격정적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게 기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성의 지시를 따라서, 알겠죠? 그럼 기계가 격정적 감정이 탁월하게 발휘가 되면 뭐가 되어진다? 용기가 되어져. 자, 밑에 이건 뜻도 다 기억해야 돼요, 얘들아. 뜻 밑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용기의 뜻 봐봐. 두려워해야 할 거. 꼭 주체해야 돼. 두려워해야 할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보죠. 구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되게 막 격정적인 감정이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아니야. 왜? 아까 용기에 뜻은 뭐라?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안아야 돼. 알겠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막 미친놈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기계가 탁월하게 발휘된 용기는 이미 뭘 갖추고 있는 상태다? 절제라는 걸 갖추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미. 알겠죠? 두려워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미 절제를 갖추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성 그 자체가 탁월하게 발휘가 되면 바로 그게 뭐다? 지혜야. 근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처럼 그대로 이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소크라테스는 용기니, 절제니, 정의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의 일종이라고 했니? 지혜의 일종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성 그 자체가 탁월하게 발휘되어서 지혜의 덕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미 용기라든가 뭘 갖춘 상태다? 절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미.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뒷거라는데 플라톤은 나라 안에 세 분류의 사람이 있어. 세 분류의 사람이. 자, 누구나 다, 얘들아, 봐봐. 누구나 다 욕구, 기계, 이성의 영혼을 타고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우월한 이성이 되게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이 있어. 되게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계가 되게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배에 해당되는 욕구가 되게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들은 금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금이 섞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은이 섞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동이 섞인 사람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봐봐. 제일 질라지는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은, 알겠죠? 욕구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은 어쨌든 이성의 지시에 따라서 뭐라도 갖춰야 돼? 절제라도 갖춰야 돼. 절제라도. 그럼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어디로 보낸다? 절제만으로 보내서 절제의 덕을 기도하는 거야. 얘는 그냥 절제만으로 보는 거야. 제일 낮은 거. 자, 그 다음에 기계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사람이야. 좀 더 나은 영혼이잖아, 맞지? 그럼 이 사람은 그 기계를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좀 상급반을 올려주는 거야. 그게 무슨 반이냐면 용기반이야. 용기반. 그래, 이미 절제도 많은 상태에서 갖춘 상태에서 알겠지? 용기반이라는 거야. 자, 이성이 되게 탁월하게 발휘돼. 그럼 이 사람은 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무슨 반으로 보낸다? 지혜반으로 보내줘야 돼. 제일 높은 반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뭘 갖췄다? 용기와 절제를 갖춘 상태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봐봐. 절제의 덕만 갖춘 사람은 그 나라 안에서 뭘 차지하는? 생산자계층이 되는 거야. 알겠죠? 생산자계층. 그 다음에
절제뿐만 아니라 용기의 덕을 갖추고 있으며 방위자 또는 군인이 되어지는 것이 군인. 그리고 절제 용기뿐만 아니라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현상계 너머에 이데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돼야 되고 그 통치자가 바로 누구? 자기 같은 철학자. 그래서 플라톤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국가는 누가 나라를 다스린다?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철인 국가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위자랑 통치자를 묶어서 일단 수호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방위자랑 통치자를 묶어서. 그러면 자 이것만 가지고 말해봐. 봐봐. 한 나라의 모든 계층이 공통으로 가져야 될 덕이 있니 없니? 한 나라 안에서 모든 계층이 공통으로 가지는 덕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보다 절제가 되는 거야. 맞죠? 절제라는 거는 모든 계층에게 요구되는 거야. 또 하나만 내가 다시 또 와봐. 자 다시 절제는 모든 계층에게도 요구되면서 동시에 모든 어디에도 요구되는 덕이다? 모든 영혼에도 요구되는 덕이잖아. 맞죠? 욕구라는 것이 절제의 덕으로 드러나야 되고요. 기계가 용기로 드러난다는 이미 절제를 갖춘 거잖아. 그래서 다시 절제란 모든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요구되는 덕인 거야. 모든 영혼에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방위자나 생산자와 달리 반드시 무슨 덕을 갖춰야만 한다? 지혜의 덕을 갖춰야만 해. 알겠죠? 반드시 지혜의 덕을 갖춰야만 해.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다시 절제는 모든 계층에게 공통으로 요구되긴 하는데 플라톤은 특히 이 수호자들 요 두 명은 엄격한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가져서 안 되냐면 개인의 재산을 가져서도 안 돼. 아예 공동생활해야 돼. 공동양육해야 돼. 공동생활, 공동양육하는 게 필요해. 이 수호자들. 자, 그 다음에다가 다시 플라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 예를 들어 철학자. 철학자는 이미 지혜, 용기, 절제라는 점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내면에서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루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정의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 이루는 상태가 정의고요. 또 각각의 덕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플라톤은 다시 말할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과 개인의 영혼을 다스리는 방식이 상이하다 아니면 동일하다. 동일하다가 되는 거야. 왜? 개인의 영혼을 다스리는 것도 각각의 덕이 뭐 이루면 거니까 조화 이루면 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각각의 계층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정의로워지는 거니까 영혼을 다스리는 방식과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은 같고요. 알겠죠? 같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시 한번 이제 좀 외워야 될 게 있어. 이 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의 뜻을 좀 기억해야 하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니까. 지혜는 각 부분 또는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것.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것. 소크라테스랑 몇 차이가 없어. 아까 우리 소크라테스 덕이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반드시 뭐이어야 한다? 지혜이어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지혜는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 자, 그 다음에 용기는 한 번만 더 얘들아. 기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탁월하게 발휘된 거?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탁월하게 발휘가 된 거야. 맞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이성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스탑해야 될 거.
아니 앞으로 나가야 돼. 이런 것들 다 구분하는 거니까 이미 뭘 갖춘 상태? 절제를 갖춘 상태. 알겠죠? 이미 절제를 갖춘 상태에서 기계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게 용기. 자, 얘들아, 절제는 뭐가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니? 욕구라는 영혼이 이성의 지시를 받아서 탁월하게 발휘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절제의 뜻. 봐봐, 절제의 뜻을 지배하는 부분. 이성. 그 다음에 지배받는 두 부분. 즉, 기계와 욕구 사이에서 이거 반복이야. 어떻게 하냐? 반복하지 않는 덕이네. 반복. 그럼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성의 지시를 따른다. 이 정도 뜻이야. 이성을 지시하는 부분이잖아. 욕구나 기계는 지시를 받는 부분이잖아. 알겠죠? 그럼 욕구나 기계가 이성의 지시를 따르겠다라는 거야. 이게 절제야, 절제. 그럼 얘들아, 다시 볼게. 만약에 내가 격정적 감정인 기계가 어떤 것도 막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마음대로 행동해. 그럼 이거는 절제야, 무절제야? 무절제인 거야. 그건 무절제야. 왜냐면 누구의 지시를 안 따른 거니까. 기계가 누구의 지시를 안 따랐으니까 이성의 지시를 안 따른 거란 말이야. 안 따르면 이게 무절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의 덕을 갖췄다는 건 이미 절제의 덕을 갖춘 거라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지혜라는 것은 이미 뭘 갖춘 상태? 용기라든가 절제를 갖춘 상태. 그리고 한 번 더, 요 세 가지의 덕이 알겠죠?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요 세 가지가. 이런 것들이 플라톤의 입장인데, 일단 얘들아, 플라톤 관련해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이 과제 한번 볼래, 얘들아. 과제에서 1페이지에 2번 같이 한번 보자. 1페이지에 2번 봅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태양은 선의 이데아야. 맞죠? 그리고 존재하는 것, 인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인식과 진리의 근원이야. 자,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세 부분, 영혼 안에도 세 부분. 맞죠? 자, 그럼 일단은 이거 재밌지 않나? 그러니까 A는 절차거든요. 절차고요. B는 공유제야. 그럼 얘들아, 일단 절제의 뜻 찾아줘, 빨리. 지금 새로 나가는 절제잖아. 플라톤에게서 절제의 뜻. 자, 보자. 1번부터 볼게. 기계가 탁월하게 발견된 거다? 1번은 뭐 말하는 거니? 용기. 알겠죠? 기계가 탁월하게 발견된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조화 이룬 상태니까 2번 부비는 정의의 뜻이야, 정의. 자, 3번 봐봐요. 3번 이렇게 하자. 명예와 승리를 좋아하는 영혼의 부분까지만 가르쳐봐. 알겠죠? 명예나 승리를 좋아하는 영혼의 부분이 뭐야? 네, 다시. 요게 지금 영혼이고요. 요게 덕이라고. 명예나 승리를 좋아하는 영혼은 이 생 중에 뭐 말하는 거니? 기계야, 기계. 알겠죠? 기계야. 그러면 기계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3번 전체에서 뭐 말하는 거니? 용기를 말하는 거야. 되겠니? 그 다음에 4번. 욕망의 유익과 해악을 헤아린다. 아까 제가 욕망에서의 유익함과 해악을 헤아리고 계산할 줄 아는 거. 아까 제가 영혼 중에서 이성은 뭐하다? 배우고 헤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된 게 지혜잖아, 맞지? 그래서 아까 지혜는 전체나 각 부분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은 지혜의 뜻인 거지. 답은 5번이죠, 맞죠? 절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유형이 하나 더 있거든. 한번 해봐봐요. 5번. 이것도 그냥 단어를 알려줄게. 5번 풀어보면 되는데.
이거 얘들아 세로토 정의의 뜻이 나요. 저희가 정의를 찾아요. 정의. 플라토닉에서 정의. 근데 답 말고 나머지 부분도 좀 봐야 돼. 자, 보자. 1번 볼게. 영혼의 세 부분 중 아까 그냥 명예와 승리를 좋아하는 부분은 아까 뭐였다? 기계였잖아, 맞지?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계 말하는 거 아니야, 기계. 알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욕망을 제거한 것이다. 자,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는 거냐, 봐봐. 플라톤은 욕망을 제거하라 그러니 욕망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야.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야. 알겠죠?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따가 또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영혼도 덕이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자, 비이성적인 영혼이라도 덕이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왜냐면 기계가 뭐로 나타나면 용기로 나타나게 돼요. 욕구가 절제로 나타나게 돼요. 행복이라든가 덕에 기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절대로 욕구를 제거하라 이게 아니야. 욕구를 탁월하게 발휘하는 거지. 3번 아까 했던 이야기죠.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거는 절제죠. 절제. 3번은 절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조화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4번 답은 정의다 같이.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틀린 이유가 제가 아까 요 두 명을 묶어서 수호자라고 한다는데요. 수호자들의 뭘 인정했다? 재산 공유를 인정했어. 모든 계층의 재산 공유를 추구한 게 아니잖아. 알겠죠? 수호자들의 재산 공유를 추구했고 생산자들은 사적인 소유를 인정한단 말이야. 그래서 5번처럼 모든 재화가 공유될 때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생산자들의 사적 소유를 인정해. 자, 그러면 이제 플라톤 마무리 지어볼게. 89페이지 이제 자, 플라톤의 이상국가로는 뭐 다 했어야 돼요.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철인국가 알겠죠?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철인국가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 정의로운 사회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은 각각의 계층들이 반드시 한 가지 일만 해야 돼요. 한 가지 일만. 자기한테 적합한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계층에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조사. 알겠죠? 그래서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지혜의 등을 갖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돼. 그래야지만 나라 해악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가 다스리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근처에다가 마무리가 되는데 플라톤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니? 일단 현실에서도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철학자는 육체적 욕구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이성 또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하는 철학자들은 인식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철학자들이 나를 다스려야 돼. 근데 봐봐. 현실의 사물에 이데아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할까? 현실의 사물에 이데아가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 틀리냐면 애초에 세계를 지금 나눴어. 현상계와 이데아계. 그러면 이데아는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거지 현상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현실의 사물에 이데아가 내재한다고 해버리면 현실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현실의 사물에 내재되어 있거나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애초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현실에서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이성과 지혜로서야. 이성과 지혜로서 추론해서 인식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애초에 현실에서 이데아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 딱 하나만 더 합시다.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자, 플라톤은 각각의 기층들을 자신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야 돼. 알겠죠? 타고난 성향과 교육을 통해서야.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만 해야 되고 다른 일에 간섭해서 안 되고. 그러면 32번 한 김에 34번도 그냥 해보죠. 32, 34 두 개. 자, 그래서 32번에 보면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것과 국가 안에 있는 것은 똑같은 종류. 그 수도 똑같아. 다 주어. 알겠지? 지혜의 의미죠, 지금. 자, 플라톤의 입장인데 기업과 설리. 애초에 용기의 뜻, 두려워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플라톤한테는 이건 무절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업은 틀린 말이고요. 절제의 덕을 맞죠? 모든 계층들에게 절제라는 덕이 필요하고 조화가 필요해.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정의의 덕을 갖췄다라는 것은 이미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상태잖아, 맞지?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을 절대 안 되겠죠?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거는 생산자 계층에게 허용되는 거지 통치자나 방위자에게는 허용될 수 없잖아. 공유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3번이고요. 자, 34번도 마찬가지로 플라톤 입장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봐봐. 또 똑같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절제의 덕을 지닌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스려야 돼? 통치자,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죠. 현실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맞는 말이고요. 자, 반드시 한 가지 일만 해야 되고요.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야. 알겠죠? 그리고 서로 간의 역할 간섭하면 안 돼. 그래서 자유로운 역할 교환이라고 하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정의롭듯이 개인도 정의롭게 되려면 각 부분이 조화를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플라톤이고 얘들아 조금만 끊었다가 이어서 좀 더 아리스토텔레스 봅시다.